자, 30일강 요번엔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또 들어주십시오. 자, 비용의 의의가 뭘까? 여러분 수익의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비용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결국에 이익잉여금, 자본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순자산이라는 건 자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왜 자본 거래를 제외하느냐? 자, 만약에 주주한테 현금으로 투자받은 돈을 반환했다 그러면 이건 비용이에요, 자본이에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 거래를 제외한 이런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은 언제 인식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익 언제 인식했었죠? 발생주의인데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어, 실현주의였죠. 자, 우리 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을 하고, 자, 근데 감가상각 비용도 매일매일 기기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고요. 종업원도 매일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생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지만 계속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비용을 기록을 할지, 이 인식이라는 건 언제 기록을 할 거냐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비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수익이 일어난 시점에 이 관련된 비용을 대응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100원에 사서 만약에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150원의 수익이 난 것은 100원의 물건을 줬기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산정한다고 했을 때 이 단기 순이익의 적정성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익을 구하려면 이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에 대응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죠. 수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회계 처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돈이 나갔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라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기간에 매년 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돈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그 기간에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켜 주는 거죠. 또 여러분 이거 외에도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해 발생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그 수익이 올해 발생한 거니까 올해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죠.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자, 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근속기가 올해 근무를 제공했다면 종업원이 올해 퇴직금이 발생된 거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회계 처리들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비용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활동별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영업외 비용, 또 세금 비용,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고 그랬죠? 법인세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영업비용이라는 거는 자,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은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가 팔려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매출 원가였죠. 근데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종업원 급여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공장에 월세도 내야 되고, 이런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게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업 비용이 되는 것이죠. 영업 외 비용은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비용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또 우리 외환차손, 외환산 손실, 이렇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이런 영업 외비용, 또 세금 낸 비용,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세금을 내게 돼요. 뭐 중간예납 이런 제도도 있지만 하여튼 법인세라는 세금 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 세금 비용을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고요. 개인 사업자나 개인들은 여러분 소득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개인 소득세를 낸 부분은 개인 소득세를 우리가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 개인 소득세는 소득세 비용,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법인을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비용 계정 과목들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매출원가죠. 자, 매출원가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런 상품 매출원가, 제조기업의 제품 매출원가, 서비스 기업의 용역 매출원가, 뭐 용역원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기업의 주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매출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원가 회계 처리는 재고자산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기재해 놨습니다.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보실게요. 자, 우리 매출원가는 어떻게 기록하죠? 물건 팔았을 때마다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에 일괄적으로 보통 처리를 하죠. 물론 물건 팔았을 때마다 매출원가로 처리해도 되지만 어, 대부분은 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12월 10일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겠죠. 자, 구입한 상품 중에 만 원이 불량이 나서 반품했대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 내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을 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샀다가 돌려보낸 거니까. 그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고,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없어지면 되는 건데, 상품이라고 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상품의 차감 계정인 뭘 쓴다고 배웠었죠? 매입완출 및 애누리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거 기억 안 나시면은 재고자산편을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보니까 외상 매입금을 일찍 갚아서 7,000원을 할인받았대요. 자, 그럼 9만 원에서 7,000원을 할인받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9만 원 중에 8만 3천 원만 지급했겠죠. 그럼 7천 원만큼은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때도 상품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가 줄어드는 거지만, 상품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관리 목적상 매입 할인 해가지고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완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은 요 상품의 차감 계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품을 10만 원어치 구입한 건가요? 아니죠. 10만 원 중에 만 원은 반품하고 7천 원은 할인받았으니까 진짜로 상품 취득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8만 3천 원이잖아요. 이 8만 3천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매자 입장에서 순매입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전 강에서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기록을 한다고 했죠. 그럼 매입액도 당연히 순매입액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 순매출액, 순매입액 이렇게 같이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진짜 구입한 금액이니까 이걸 매입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8만 3천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상품을 일부 팔았대요. 그래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죠. 자, 매출원가는 그때그때마다 기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말에 창고에 가봤더니 3,000원의 상품 재고가 남았더래요. 자, 83,000원어치 매입했는데 3,000원이 남았다는 건 얼마너치 상품 원가가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8만 원어치 빠져나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8만 원만큼 대변의 상품 자산이 없어지고 이 비용을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액에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 직접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또 직접 대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수익 비용 대응이지만 간접 대응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상품 매출 10만 원, 상품 매출원가 8만 원인데 요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밑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기초 상품은 없었고 단기 상품 순 매입한 거는 8만 3천 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는 3천 원. 그럼 얼마어치 팔려 나간 거예요? 8만 원. 그럼 8만 원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거예요? 10만 원. 그럼 여러분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 건 얼마죠? 2만 원이죠. 8만 원짜리 주고 10만 원 받은 거니까. 그래서 2만 원만큼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 총이익에서 뭘 빼죠? 여러분 밑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거죠.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업원 급여, 임차료, 뭐 접대비 등등등.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자, 종업원의 월급이나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비용이죠. 그럼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우리가 계정 과목을 구분해서 써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도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다 그러면 자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메모해 두시면은 만약에 정기적인 월급 말고 이렇게 상여금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여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 메모는 안 했지만 또 여러분 어떤 실무에서는요. 또 일반 종업원 말고 임원한테 나간 급여는 또 임원급여 이렇게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월급 나간 거는 급여인데 제조기업의 종업원에게 공장 종업원에게 준 거는 임금으로 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자급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업원한테 퇴직금이 발생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하죠?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말 현금으로 퇴직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충당부채보다 퇴직금을 더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족한 부분을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였었죠. 자, 임차료는 뭔가요, 여러분? 임차료는 건물이나 또는 사무실 뭐 이런 월세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물 말고도 기계나 차량 등과 같은 이런 리스료, 이런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도 임차료가 됩니다. 이런 월세도 임차료지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복지 후생을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게 있대요 보니까 뭐 식대라든지 종업원 체육대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자, 또 야유회비,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 자, 또 건강보험료, 종업원 건강보험료 회사가 반 부담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복리후생비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접대비는 직원을 위한 게 아니라 거래처에 접대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각종 접대성 비용이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 직원하고 뭐 식사를 했다든지 거래처에 명절 선물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접대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광열비. 자, 요 수도광열비는 본사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수도광열비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가스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써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반비예요. 자, 여러분 운반비는 주의해야 될 게 판매자가 판매와 관련해서 운반비가 발생이 되면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구매자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는 구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판매 활동과 관련해서 운반비가 발생되는 거면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만 상품이나 원재료를 취득하는 구매자 입장에서의 취득과 관련된 운반비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요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차량 유지비. 차량을 수리하거나 차량에 뭐 유류대를 지출한다든지 차량의 오일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차량 유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차량을 수리하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고요. 건물이나 기기장치와 같은 차량 이외에 자산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됐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럼 이거는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비교통비는 여러분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장 가서 뭐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같은 거, 통신비는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스, 인터넷 사용료, 우편 요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통신비예요. 세금과 공과는 여러분 뭐겠어요? 자, 세금과 공과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뭐 협회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메모해 놓으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자산 취득과 관련된 거는 세금과 공과 그러시면 안 되고, 그렇죠.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도서인쇄비. 자, 우리 업무와 관련된 도서 구입비라든지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 또 종업원들 명함 인쇄 비용이 나갔다든지 이런 도서 인쇄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소모품비. 자, 우리 복사용지나 사무용 문구류라든지 이런 소모성 물품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때는 사용하기 전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기말에 사용한 부분을 소모품 B로 대체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 목적으로 TV나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이런 광고 비용이 나갔을 때 그때 광고 선전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입니다. 여러분, 수수료 비용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용역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 어려운 전문 서적을 번역하는데 프리랜서한테 번역비를 줬다든지, 그렇죠? 또 은행에서 추심대행 수수료를 가져갔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또 은행 송금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금전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했다. 이거는 수수료가 아니라 이자 비용이 해당되죠. 그죠? 금전 사용 대가를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했다. 그럼 이건 이자 비용으로 해야지 은행에 줬다고 해서 무조건 수수료 비용 하시면 안 되죠.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건 유형자산에서 봤었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아직 수익 창출을 한 건 아니니까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감가상각 비용 인식하는 거였었죠. 수익 비용의 대표적인 예죠, 이게. 자, 또 대손상각비예요. 자, 우리가 회수불능 채권에 따른 손실을 말하죠. 그래서 기말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수익 비용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 충당금을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인 대손 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업의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 그렇죠? 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특히 여러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이거 어음 할인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우리 받으러 오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하면 은행에서는 그 어음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이자를 할인료라는 명목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 할인료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받으러 옴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손해 본 거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자, 장부금액 100원짜리를 여러분 9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10원만큼 손해난 거잖아요. 그럼 이 실현 손실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특허권이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무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특허권을
예를 들어서 70원에 처분했다. 그럼 30원만큼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긴 거죠. 자, 투자자산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금액이 장복 금액보다 더 적었을 때, 작은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자, 또 요거는 중요합니다. 외화 환산 손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환 차익 봤던 거 기억나세요? 반대로 외화 수출을 했거나 또는 외화를 차입을 했다. 이런 외화 거래가 생겼을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인식을 하는 건데, 환율은 계속 변하지만 기말에 한 번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품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는데 환율이 수출 당시에는 1000원이었는데 기말에 보니까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1000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래 발생한 시점보다 연말에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죠? 그 손실을 뭐라고 한다? 외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만 원만큼 외환산 손실. 이거는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난 거니까 이건 영업 외비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외환차손은 거래가 종결됐을 때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회수했거나 채무를 지급했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결됐을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년도 말 환율이 900원이었었잖아요, 아까. 지금 1000달러니까 90만 원인데 1월 10일 날 보통예금으로 요 외화채권을 회수를 했어요. 근데 환율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850원이었대요. 그럼 85만 원 돈 들어왔죠. 자, 근데 외상매출금 90만 원이니까 우리가 환율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손해봤죠. 그걸 뭐라고 한다? 외환차손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환차손이나 외환산 손실, 또 우리가 영업의 수익에서 봤던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 차익, 요 개정 과목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대손편에서 공부했었죠.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매출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이 돼요. 이것도 대손 회계 처리에서 봤었어요. 그쪽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해 손실입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천만 원짜리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차변의 건물, 자산의 증가 구입을 했어요. 자, 감가상각은 무시하기로 하고 이 건물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은 없어졌잖아요. 회사에 큰 손실이 났죠. 이런 손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재해 손실. 근데 이거는 상품 파는 거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재해 손실도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다고요? 기부금, 그쵸? 또 잡손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법인세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용은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받고 영업 외비용 봤어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나와 있죠. 자, 법인세 비용은 기업이 법인세를 부담하게 돼요. 그죠? 기업이 벌어들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인데, 자,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걷다 보면 세금 걷는 게 너무 늦으니까, 국가에서는 중간에 한 번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돼요. 그걸 중간예납이라고 그래요. 또,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법인이 은행에서 예금해서 이자 받을 때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요. 예. 그래서 이자 수령 시 원천 징수된 법인세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찌되었든 간에 중간 예납이나 원천 징수로 법인세를 미리 냈거나, 그럼 법인세라는 세금을 미리 낸 거니까 이때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1년치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선납세금을 상기하고, 참고로 여러분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는 기업들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결산할 때 이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서 기록을 했지만 현금은 아직 안 나갔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중간이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12월 말일 날 1년치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500만 원이 발생됐대요. 그럼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해주고, 자, 이건 내년도 3월에 납부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500만 원을 다 납부할 건가요? 아니죠. 미리 납부한 100만 원은 상기하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 항목도 쭉 한번 봤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또 안 보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주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기운들 내시고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에서는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